어디서 감히 중졸 주제에 내 아들을 넘보냐?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니까짓 게 내 며느리가 되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 결혼 파토야. 당장 꺼져. 상견례 자리에서 세탁소 집 딸 주제에 중졸이라고 무시당한 제 딸이 뺨을 맞았습니다. 잘나가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원장인 예비사도는 그 거만함이 끝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선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저는 올해 64살에 강남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30년 넘게 옷수선을 했고 지금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제가 배운 기술 하나로 아이들을 키우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제 딸이 이렇게 어이없는 시댁을 만나서 결혼할 뻔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복수해주고 싶다는 분노를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제 딸아이 상견례가 있던 날이었어요. 장소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긴장해서 손에 쥔 핸드백 끈을 놓지 못했어요. 낡은 가죽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을 보는 자리라서 긴장했는지 제 딸 민경이도 제 팔꿈치를 살며시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민경이는 그날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3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명품이나 비싼 옷 한 벌 사주지 못했지만 그날만큼은 엄마로서 기쁜 날이었고 백화점에서 장만한 고운 옷을 입혀서 제 딸이지만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아침에 화장을 마치고 나서 민경이가 거울 앞에 서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눈가에 잔잔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가족 앞에 서는 날이었으니까요. 민경이가 헤어클럽 몽몽과 거래를 시작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수선집에서 세탁소로 확장을 하고 나서 미용실 세탁 업무로 사업을 넓혀가던 시절이었어요. 동네 가맹점 하나에서 수건 세탁과 직원들 유니폼 수선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고 제 딸 민경이 관리하면서부터 세탁 품질이 우수하고 기간이 빨라서 거래처를 미용실 본사 직영점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탁소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본사로 운영하는 한명숙의 미용실과 거래를 했어요. 제 딸 민경이가 그 집 아들 민수를 만난 건 그로부터 5년 뒤였습니다. 한명숙 직영점에 가끔 들르던 아들이었어요. 민수는 은행에 다니는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둘이 사귄 지 올해로 5년이 됐어요. 그동안 한명숙은 단 한 번도 이 만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세탁소 집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래도 민수는 제 딸 민경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년을 버티며 정식 상견례를 요청했고 한명숙이 마지못해 자리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VIP 상견례 룸 앞에 섰을 때 문 너머에서 향수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진하고 묵직한 냄새였어요. 문을 열자 한명숙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62세라고 들었는데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는 듯한 그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전국에 가맹점이 여러 개 있는 미용실 대표원장이라 그런지 엄청 까칠해 보였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자마자 그 눈길이 제 손마디 위에 꽂혔어요. 30년 세탁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 핸드백으로 내려갔어요. 10년도 넘게 쓴 낡은 핸드백이었습니다. 한명숙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스쳤어요.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야비한 것이었습니다. 인사가 오가고 차가 나왔어요. 제 딸 민경이 제 손을 테이블 아래서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시선을 자꾸 테이블 아래로 내렸고 한명숙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민경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부터 단 한 줄기의 따뜻함도 없었어요. 그 정적을 먼저 깨트린 건 한명숙이었습니다. 민경이라고 했니? 세탁 소집 딸내미라고 해서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대학은 나왔지? 민수는 민경이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분명히 반대할 걸 알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민경이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어릴 때 동생들 학비 보태야 해서 사실 고등학교 다니다 중퇴하고 그때부터 어머니 세탁소 일을 도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명숙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차가운 물잔을 들더니 민경이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몰상식한 행동으로 제 딸아이에게 물을 뿌린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일어나서 말하려고 하자마자 먼저 내뱉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중졸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가진 것 없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중학교 나와서 내 며느리가 되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 결혼 파토야. 당장 꺼져. 기대를 잔뜩 품은 제 딸 민경이가 한명숙의 어처구니 없는 돌발 행동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명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근처도 못 가본 세탁소 집 딸이 며느리 자리를 탐내다니. 너희 같은 것들은 주제 파악을 해야지. 어디서 감히 은행 다니는 우리 아들을 탐내고 있어?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경이가 화가 나서 일어나서 반박을 하자. 순간적으로 한명숙이 제 딸아이의 뺨에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그제야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저도 막말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경황이 없어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엄마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입을 쩍 벌리고 당황해했어요. 제가 막말을 하고 제 딸아이 손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한명숙이 차갑게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오히려 제가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앞에서 어이가 없어서 제 다리가 다시 풀렸습니다. 민경이를 끌어안았어요. 팔 안에서 아이가 바르르 떨었습니다. 우는 건지 참는 건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명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나서 비수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준 맞게 살아야지. 비천한 것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호텔까지 기어들어와. 한명숙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거만한 걸음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먼지 하나를 털어낸 것처럼. 민수는 저희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짧게 말한 뒤 엄마를 따라 나갔어요. 한바탕 소동을 보고 상견례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호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났어요. 저는 민경이의 어깨를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상견례장에 저는 민경이와 둘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물이 칙칙했고 민경이가 입은 옷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세탁소에서 세제 냄새 맡아가며 고생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정규 1등도 하며 공부 잘했던 우리 딸아이 민경이가 가난한 형편의 동생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세탁소 일을 도우며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런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민경이가 학업을 포기하고 제 일을 도우게 된 건 2003년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생활고로 사용하던 카드 빚이 쌓여서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는 단칸방으로 쫓겨났어요. 그의 민경이는 공부도 잘했고 전교에서 상위권 안에 드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수학 경시대회 상장이 3개였고 담임 선생님이 꼭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전화를 몇 번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엄마한테 세탁소 일 배워서 돈 벌어서 우리 동생 지훈이 대학 보내는데 보탤 거야. 라고 말했어요. 민경이 밑에 지훈이라고 제 아들이 하나 또 있습니다.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아이였어요. 비싼 대학 등록금을 제가 내기 힘들다는 현실 앞에서 공부를 좋아하는 동생 지훈이라도 자신이 희생해서 대학을 보내고 싶었나 봐요. 그 어린 것이, 그 어린 아이의 눈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었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어린아이가 힘을 보태고 싶었나 봐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민경이를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되었고 저도 그 현실을 받아들여 민경이가 저를 돕겠다는 말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민경이의 도움으로 제 아들 지훈이를 대학에 보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지금처럼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했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민경이 도움으로 저축할 돈과 여윳돈이 생겼는데 재테크로 성공한 세탁소 단골 손님이었던 어느 회장님의 정보를 통해서 저는 반도체 관련 해외 주식을 조금씩 사서 모았고 그 주식이 시간이 흘러 지금은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5년 전에 주식으로 번 돈과 대출을 끼고 강남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낡은 꼬마 빌딩을 샀어요. 그 당시엔 그냥 작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초대형 복합 상권으로 개발되면서 건물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건물이 대략 5천억 원 정도 할 거예요. 현재는 론드리 글로벌이라는 법인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고 등기부에는 재테크에 도움을 주셨던 법무사 선생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저는 요즘도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엄청난 재력가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작은 세탁소 아줌마가 강남 한복판에 5천억짜리 건물 주인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파트 한 채에 요즘 70억씩 하는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꼬마 빌딩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운이 좋아서인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만은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때가 되면 아이들한테도 알려주려 했는데 제 딸이 이런 대접을 받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리고 그 건물에 한명숙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미용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 계단에서 민경이 곁에 섰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탁소로 돌아가는 길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민경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충격받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경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어요. 세탁소 문을 열고 기계를 돌리면서도 자꾸 그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었는지, 물이라도 한 잔 마셨는지. 그런데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순간엔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시각 민수는 한명숙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한명숙은 민수의 말을 끊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끝이 단호했어요. 민수야, 그 여자랑 당장 끝내라. 어디 근본도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 세상에 여자는 세고 셌으니까 당장 헤어져. 엄마는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네가 먼저 정리해. 알았어? 한명숙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가웠어요. 그게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어떻게 겉만 보고 판단하냐며 마지못해 한 소리를 하고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민수가 민경이에게 연락을 한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어요. 민경이 방문이 잠시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가 끝난 뒤에 민경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한명숙에게 맞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헤어클럽 몽몽 가맹점들과의 저희 세탁소 거래가 뚝 끊겼어요. 1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건과 유니폼을 납품하던 곳들이었습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한명숙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원장이 자기 가맹점들이 저희 세탁소와 모든 거래를 끊도록 지시한 거였어요. 그리고 가맹점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그 문자 한 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로 가맹점을 거느린 여자가 본사 지침 하나로 가맹점 관리를 하며 갑질을 하고 거래를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세탁소 바로 옆 상가 빈자리에 본사 직영 세탁 서비스 입점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강남 주변 상권에서 저희 세탁소에게 피해가 가게끔 의도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저와 민경이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버텼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상하는 가난한 세탁소 주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반드시 자신이 한 짓들을 후회하게 해줄 거라고 다짐하며 마음속으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그래도 미용실이 아닌 기존의 저희 세탁소를 이용하는 단골 손님들 옷을 더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수선 비용을 조금 낮추고 수거와 배달도 저희가 무료로 직접 다니기 시작했어요. 민경이가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도 민경이가 받은 상처가 잊혀지려면 차라리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세탁소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봉투째 던진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풀어 헤쳐 놓은 거였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어요. 그 옆에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중졸 학력 사기꾼 모녀. 손님들의 수선비를 떼먹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과 민경이 이름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도 아니었어요. 그 전단지를 손에 쥐는데 민경이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그걸 보았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경이가 전단지를 제 손에서 가만히 가져가더니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몰상식한 한명숙의 행동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주마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세탁소가 입주한 건물 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임대료 인상 통보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조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어요. 관리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딱딱했습니다. 본인 의지가 아니라는 게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이 자리에서 장사한 지 10년이 지나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하는 것을 보니 한명숙이 힘을 써서 저희 세탁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를 통해서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 밤이었습니다. 민경이가 세탁소 한 구석에 앉아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부어오른 얼굴 자국은 많이 가셨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옷을 부려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가 참자. 나도 민수랑 헤어질 거야.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차라리 잘 됐어. 결혼해서 시집 갔으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끔찍해. 미리 알아서 참 다행이야. 그러니까 엄마 난 괜찮아. 저는 민경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먹먹했거든요. 아이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옷들을 분류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했어요. 그 담담한 얼굴이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그 표정이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묵직하고 쇳소리가 섞인 소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자 셋이 간판 아래쪽을 부시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용역이었습니다. 한명숙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간판을 강제로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막아섰어요. 남자 중 하나가 비키라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저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밀고 당기는 사이에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발 아래를 보았어요. 제 아들이 지훈이의 검사에 합격할 당시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경이의 희생으로 제 아들 지훈이는 법대에 갔고 당당하게 지금은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깨진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유리 파편을 손으로 쓸어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검사 임용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민경이를 불렀어요. 민경아. 아이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눈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인간들 봐주려고 했는데 선을 넘었어. 이제 엄마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민경이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눈물을 참으려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발끝에서 올라와 가슴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참는 것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었어요.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선반 가장 높은 곳에 지훈이 사진을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건물주라는 정체를 밝혀줄 등기 권리증을 꺼내보았습니다. 론드리 글로벌. 제가 만든 법인 이름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한명숙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건물의 진짜 주인이 저라는 사실이 일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법인 인감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민경이는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세탁소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그 인감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걸 사용하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세탁소 아줌마일 뿐이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 아들을 둔 제가 이제는 반격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전부터 론드리 글로벌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박은숙입니다. 상대방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정체를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건물에 입주한 미용실 원장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그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그 미용실 매장 임대차 계약 내용부터 샅샅이 검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세탁소 앞치마를 고쳐 맸어요. 손이 차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 시각 지훈이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수사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세탁소 안을 한번 훑어보았어요. 난장판이었습니다. 용역들이 다녀간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간판이 비뚤어진 채 달려 있었고 선반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시선이 민경이 얼굴에서 멈췄어요. 누나,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훈이가 민경이 앞으로 걸어가 짓무른 손마디를 잡았어요. 지훈이 눈이 붉어졌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검사로 일하고 있는 제 아들이 분노해서 이성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지훈이에게 얘기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자기 누나와 제가 당한 일을 얘기하면 업무에 방해될까봐 망설였는데 이제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선 넘은 그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줄 때가 되었으니까요. 지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삼키는 게 목젖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엄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지훈이는 그날 저녁 검찰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명숙 관련 사건을 동료 검사 성준이에게 정식으로 배당하도록 유도했어요.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맡으면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판단이었어요. 자신은 배우에서 한명숙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 시각 민수는 은행 본사 리스크 관리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명숙의 법인 계좌 심사 보고서였어요. 가맹점주들의 보증금을 담보로 무리한 불법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들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입안이 말라붙었어요. 민수는 보고서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엄마 때문에 사랑했던 여자를 놓쳐버린 것 같은 억울함으로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민수는 민경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뺨을 맞고도 아무 말 못하던 그 얼굴이었어요. 민수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까맣게 펼쳐져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민경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은행 내부 감사팀 메일 주소를 열었어요. 회계 데이터와 심사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거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어요. 법무법인 태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한명숙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한 결과였어요. 법무사 선생님도 함께 세탁소로 찾아오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어요. 회장님, 한명숙이란 여자 조사해보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법무사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칠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였어요. 한명숙이 건물주 몰래 저질러온 불법 행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한명숙은 계약 당시 허가받은 면적 외에 매장 구석 공간을 몰래 쪼개서 네일숍과 두피 케어숍 두 곳에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월세와 권리금을 챙기면서 건물주인 론드리 글로벌에는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위반이었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끝이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 건물을 관리해 왔어요. 단 한 번도 임차인을 상대로 갑질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세탁소 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법무사 선생님과 변호사와 마주 앉아 한명숙의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검사이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한명숙의 미용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금색 글씨였어요. 헤어클럽 몽몽. 그 간판을 보며 어떻게 될지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저 간판이 내려오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 앞에서는 5천억 건물의 주인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뒤였어요. 법무법인 태산에서 계약서 검토가 마무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온 자료를 보니 한명숙의 위반 사항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무단 전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당시 신고한 영업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달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 내부 구조를 건물주 허락 없이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현장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네일숍과 두피 케어숍이 실제로 그 공간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물증이 있어야 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전문조사 업체를 쓰자고 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눈에 띕니다. 수상하게 여기면 증거를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라면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 가맹점들과 거래해온 수선 업체 대표였어요.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어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직접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건물주로서 정당한 확인 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저희가 공식적으로 현장 조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수선 도구가 든 가방을 챙겼어요. 거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수선집 아줌마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힘이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누구를 건드린지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헤어클럽 몽몽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세탁 업무를 맡아온 거래처라고 밝히고 직영점 유니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견적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본사 직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약을 잡았어요. 담당자는 당연한 듯 받아주었습니다. 한명숙의 직영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규모가 엄청났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답게 디자이너들과 스태프들 직원들이 20명은 넘는 것 같았어요. 매장 인테리어는 화려했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직원들 유니폼이 깔끔했어요. 손님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매장 안쪽으로 시선을 흘렸어요. 매장 안쪽 구석, 파티션으로 살짝 가려진 공간이었어요. 네일 테이블이 2개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두피 케어 기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직원에게 유니폼을 보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파티션 너머로 손님 한 명이 두피 케어를 받고 있었어요. 네일 테이블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연한 불법 영업이었어요. 유니폼 견적은 며칠 안에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매장을 나왔어요. 골목으로 돌아서는데 봄 햇살이 등에 닿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 안에 모든 물증이 담겨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현장 확인 완료됐습니다. 공식 조사 신청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시각 민수는 은행 본사 리스크 관리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팀에 고발 메일을 보낸 뒤로 며칠이 지나 있었어요. 감사팀에서 어머니의 미용실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어머니의 법인 계좌 대출 심사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납부한 예치금이 한명숙의 개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행선지를 추적하니 마카오와 필리핀이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충격이었어요. 그 자금은 자신의 어머니 한명숙의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이었어요. 민수는 보고서를 출력해서 감사팀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법인 명의로 진행 중이던 신규 대출 심사를 전면 보류 처리했어요. 은행 내부 규정상 감사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한 신규 대출은 즉시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명숙이 가맹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창업 설명회를 앞두고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지원금 대출이 막히는 순간이었어요. 화면에 심사 보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민수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라서 자신의 엄마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 도심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민경이가 있었어요. 민수는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자신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엄마 등에 비수를 꽂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운 거였습니다. 지훈이는 그 무렵 동료 검사 성준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에게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비밀리에 접촉하는 작업이었어요. 전국에 흩어진 점주들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데만 열흘 가까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사의 불공정한 계약서와 보복이 두렵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그날 제 딸에게 한 행동한 몰상식한 정도의 여자라면 얼마나 갑질을 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그때 경기도 구리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던 50대 미용실 가맹점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명숙이 유통기한이 지난 염색약을 정상가로 강매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녹취록도 있었어요. 그 점주가 파일을 꺼내놓으며 오열했습니다. 이거 혼자 들고 있다가 가게 망할까봐 잠을 못 잤어요.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자 둘이 되고 둘이 되자 열이 됐어요. 열흘 뒤에는 전국 50여 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미용실 점주들이 증거 파일과 녹취록을 아들 지훈이에게 넘겼습니다. 그 파일들이 쌓이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 손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한명숙의 수행 비서가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좁은 공간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좁은 수선실과 벽에 걸린 손님들 옷까지, 바닥에 놓인 세탁 바구니들. 그 눈빛이 이 공간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번에 한번 경고드렸는데 이 건물에서 세탁소 당장 빼지 않으면 용역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건물주한테도 연락해서 계약 끝내버릴 거예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법무법인 태산에서 준비한 문서였습니다. 비서 앞에 내밀었어요. 비서가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비웃는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쯤 넘어가자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서 원장한테 전해주세요. 미용실 비리와 갑질, 불법 영업한 증거들 싹 다 가지고 있으니 미용실 문 닫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깜짝 놀란 표정에 한명숙 비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봉투를 들고 큰일 났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세탁소를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명숙의 미용실 간판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헤어클럽 몽몽. 화려한 금색 글씨였어요. 저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황한 비서가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를 할까요? 한명숙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요. 당황해하는 그 표정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웃음이 조금 났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저는 세탁소 불을 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기다려. 그 천장을 뚫을 듯한 콧대를 지그시 밟아줄게. 라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명숙은 하얀색 고급 승용차를 몰고 세탁소 앞에 멈춰 섰어요.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아직 세탁소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민경이가 안쪽에서 밀려있는 옷들의 수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수선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님들 옷가지가 번호표를 달고 걸려 있었어요. 그 평범하고 소박한 공간 안에서 민경이는 오늘도 수선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승용차 한 대가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명숙이 내렸습니다. 최고급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세탁소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구경거리를 보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 여유로운 자세가 이 공간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세탁소 간판에서 유리창으로, 유리창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민경이가 유리창 쪽을 보았습니다. 손에 쥔 바늘이 멈췄어요.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민경이 곁으로 걸어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다고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을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봄 공기가 찼습니다. 한명숙이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네? 즐긴 것들. 이라고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던데 제일 먼저 나가야 할 때가 어딘지 알지?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그리고 법무법인 태산에서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당하게 한명숙 앞에 내밀었어요. 아직 똥오줌 분간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한명숙이 제 말을 듣고 얼척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이게.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비웃음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입가가 굳어졌어요. 무단으로 미용실에 전대를 주고 계약 면적 초과 사용, 무단 구조 변경. 항목마다 날짜와 근거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류 마지막 줄에는 법적 효력 발생일이 오늘 날짜로 찍혀 있었어요. 당신 이게 지금 뭐야?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미용실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 해지입니다. 한명숙이 서류를 내렸어요. 선글라스 너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건물주가 누군데 그래? 당신이 어떻게 알아?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곧 알게 될 거예요. 똥오줌 가릴 준비 안 됐으면 미용실 가서 상황 파악이나 좀 하세요. 저는 날카롭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차 앞에서 한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을 거였어요. 누군가가 개입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 보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똥오줌 못 가린다고 제대로 한 방 먹여준 것 같아서 통쾌했고 그 서류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가슴 한쪽이 시원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직 매운맛도 안 보여줘서 기다려. 그 모습을 본 민경이가 다가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표정 봤어? 응, 봤어. 너도 봤니? 저 똥 씹은 표정? 민경아, 아직 복수는 시작도 안 해서 네가 받은 상처 100배 1000배로 돌려줄 거야. 두고 봐. 민경이가 창밖을 보았어요. 한참을 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동안 희생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경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늘 차가운 손이었어요.
세탁소 독한 공기 속에서 20년을 굳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아이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명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차 안으로 들어간 한명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론드리 글로벌이라는 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대표가 누군지, 실소유주가 누군지 다 캐봐. 당황한 상태로 한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 시각 론드리 글로벌의 등기부상 대표는 저의 지인이었던 법무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한명숙이 아무리 뒤져도 박은숙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법무사 선생님은 한명숙 쪽에서 조회 시도가 들어오자 저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그 미용실 건물이 회장님 소유라는 걸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틀 뒤 한명숙 쪽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며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삼 변호사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절차상 하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 증명으로 저쪽이 무단 전대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했다는 게 더 명확해졌어요. 잘 왔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한명숙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은행 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화면에 어머니 번호가 떴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어요. 민수야, 론드리 글로벌이라는 법인 좀 알아봐줘. 대출 정보든 뭐든. 어머니,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해? 네가 은행에 있잖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면 큰일 나요.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저 지금 감사 진행 중이에요.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야, 김민수. 지금 엄마 부탁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 민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감사팀에 신고했어요. 미용실 감사가 이미 조사 시작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는 말이 들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짧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처럼 그날 오후 내내 사방으로 전화를 돌렸어요. 론드리 글로벌의 실소유주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세무사, 예전에 같이 일했던 건설업자까지 동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박은숙이라는 이름을 캐내지 못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는 법무사였고 법인 주소는 사무용 공유 오피스였어요. 개인정보가 나올 구석이 없었습니다. 한명숙은 다급해질수록 더 넓게 그물을 쳤어요. 그물이 넓어질수록 본인이 저질러온 불법 행위들이 더 많은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한명숙만 몰랐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인터넷 지역 카페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상호를 직접 거론하며 수선비를 떼먹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작성자가 여럿이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올라온 글들이었어요. 댓글도 빠르게 달렸습니다. 전부 비슷한 말투였어요. 기획된 글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민경이가 핸드폰 화면을 들고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누가 우리 세탁소 악플을 달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을 보았습니다.
글 제목에 세탁소 상호가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아래로 댓글이 수십 개였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누가 시킨 글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경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저는 태산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간과 IP 추적을 의뢰하겠다고 했어요. 동시에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도 넣겠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경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수선대 앞에 앉았어요. 밀려있는 수선해야 할 옷들을 보며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늘기에 실을 꿰려는데 자꾸 빗나갔습니다. 그 손을 보는데 가슴 깊은 곳이 저렸어요. 민경아, 이리 줘봐. 내가 할게. 저는 실을 받아서 꿰어주었습니다. 민경이가 받아들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한편 한명숙은 그 무렵 창업 설명회 준비에 더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면 전국 수백 명이 예비 창업자들이 모이는 헤어클럽 몽몽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한명숙은 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창업 설명회를 돌파구로 삼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해서 가입시키면 막대한 자금을 초반에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행사장 규모를 더 키웠어요. 신문 광고도 하고 초청 인원도 늘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지원금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짰어요. 행사장에서 창업 설명회의 혜택들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지원금의 재원은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대출이었어요. 민수가 심사보류 처리해 놓은 그 대출이었습니다. 한명숙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직은요. 창업 설명회 하루 전날 아침이었어요. 세탁소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건너편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7명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수선비 먹튀한 세탁소 사기꾼 모녀들은 당장 꺼지라고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탁소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민경이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현수막을 보았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단골 손님도 아니고 거래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명숙이 동원한 사람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현수막 문구도 전단지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기획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세탁소 앞에 늘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사기꾼 내놔라. 돈 내놔라. 골목이 좁았습니다. 소리가 울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세탁소 유리창 안쪽에서 보이는 그 시선들이 오물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민경이가 문 쪽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팔을 잡았어요. 엄마 나가지 마. 근데 엄마, 저 사람들이. 민경이가 멈췄습니다. 태산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지금 세탁소 앞에서 위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업무방해 고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현장을 찍었어요. 그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민경이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옷수선을 하려면 집중해야 하는데 바느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이번엔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엄마,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무슨 일이야? 검찰 내부 감찰팀에서 나한테 가족 사건에 내가 부당 개입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조사 통보가 왔어. 누군가 제보를 넣은 것 같아. 저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지훈아, 네가 직접 수사에 관여한 적 있어? 아니야, 없어.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동료 성준이한테 다 넘겼고 나는 증거 수집만 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 지훈아, 너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던 절차대로 해. 흔들리지 말고. 알아. 근데 엄마, 한명숙 쪽에서 제보한 거 맞을 거야. 창업 설명회 전에 내가 검사라는 거 알고 손을 쓴 것 같아. 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탁소 바깥에서는 아직도 시위대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는 민경이 바느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소리 사이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명숙은 생각보다 여우 같은 여자였습니다. 제 아들이 검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제 뒤통수를 노리고 있었어요. 세탁소 앞에서 저를 괴롭히려고 시위하는 사람을 보내지를 않나? 제 아들이 검사라는 걸 알고 사건에 개입했다고 감찰 제보를 하지 않나? 여론을 잡기 위해서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리지 않나?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자신도 뭔가 당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박은숙 씨 맞으세요? 오늘 오전에 개인 계좌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압류요? 네. 수선비 횡령 혐의로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신청한 거예요. 태산 변호사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한명숙 쪽에서 가짜 피해자들을 내세워 신청한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며칠 걸려요. 그때까지는 계좌가 묶입니다. 며칠이요? 어처구니 없네요. 그게 가능해요? 진위 여부는 파악하고 압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계산했어요. 세탁소 임대료, 기계 유지비, 재료비. 전부 그 계좌에서 나가는 돈들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한명숙의 반경에 저도 며칠을 버텨야 했어요. 버텨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하면서도 손이 차가웠어요. 뜨거운 차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지 못했어요. 민경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수선을 하다가 말고 일어나서 잠시 뒤 따뜻한 차를 들고 왔어요.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잘 될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검사잖아. 그리고 엄마도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경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경이가 화면을 보더니 저한테 내밀었어요.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인근 카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명숙. 민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한명숙 아줌마가 보자고 하는데 다녀올게. 안 돼.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더 알 수 있잖아. 민경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태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물었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대화하는 걸 녹음하면 됩니다. 협박이나 회유 발언이 나오면 그게 증거가 돼요. 가셔도 됩니다. 민경이를 불렀어요. 민경아, 핸드폰에 녹음 기능 켜놓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알았지? 알았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당했는데 또 당하겠어? 그 눈빛이 달랐어요. 5년 전 민수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 시각 카페 안쪽 자리에 한명숙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차림이 수수했어요.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배어 있었어요. 민경이가 들어서자 한명숙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경아, 여기 앉아. 민경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명숙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 동생 검사 옷 벗기고 싶지 않으면 우리 미용실 건물주한테 연락해줘. 나랑 합해보자고. 알아보니까 네 동생이 검사던데 대단하네. 너는 중졸인데 어떻게 동생은 검사가 됐냐? 민경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명숙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면 돼. 모든 법적 분쟁 취하하고 서로 책임 안 묻는 거야. 내 동생 지키고 싶으면 빨리 결정해. 민경이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어요. 한명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학벌이 없고 중졸이라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세상이 그런 거잖아. 격이 맞아야 결혼도 가능한 거 아니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민경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명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져갈게요. 생각해 볼게요.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들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방에서 핸드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지훈이 검사 옷 벗긴다고 협박하는 거 녹음 다 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버텨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잘했어. 지금 바로 와. 그날 밤이었어요. 세탁소 소파에 민경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불을 다 끄지 않았어요. 형광등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23년 전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던 그 밤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일이 두려웠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 민경이가 불렀어요. 나 그때 공부 포기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우리 지훈이도 당당하게 검사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동생이고 이렇게 건강한 엄마가 있으니까. 민경이가 계속했어요. 내가 그때 나조차고 엄마 돕지 않고 학교나 다니고 돈이나 썼으면 아마 지훈이도 검사 되기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혼자서 우리 둘을 키워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내가 중졸이라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 진짜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어요. 민경이도 울었습니다. 둘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 다 참아내고 이렇게 희생해서 엄마를 돕고 동생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단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란 딸아이가 저런 모진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중졸이라고 무시나 당하게 한 못난 제 자신에게도 마음속으로 한탄을 했어요. 한참 뒤에 민경이가 먼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 내일 그 여자 나락으로 보내는 거지? 저는 민경이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응, 당연하지.
그 여자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게 해줄 거야. 민경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든든한 게 없었어요. 드디어 프랜차이즈 미용실 창업 설명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경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세탁소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어요. 낡은 수선대, 벽에 걸린 손님들 옷까지, 바닥에 놓인 세탁 바구니들. 3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민경이와 땀 흘리며 버텨온 세월이 벽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어요. 오늘 이 공간을 잠시 떠날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세탁소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아니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걸어둔 옷이 있었어요. 진한 남색 실크 슈트였습니다. 10년 전에 한 번 맞춰둔 옷이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 같아서 아껴둔 옷이었는데 오늘 꺼내 입었습니다. 옷감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어요. 오래 숨어있던 사람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64세의 세탁소 아줌마 박은숙이 거울 안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세탁소 아주머니가 아닌 5천억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민경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엄마, 그 옷 이쁘네. 그래. 응. 오랫동안 아껴두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꼭 입어줘야 할 것 같아서. 민경이 눈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에 나왔어요. 단정한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3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차려입은 민경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정이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오늘 모든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민정이 얼굴이 오늘따라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 시각 동료 검사 성준이는 이미 호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감찰 조사를 받는 동안 성준이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어요. 가맹점주 50여 명이 진술서와 회계 부정 데이터, 민경이가 녹음한 협박 파일까지 증거가 갖춰지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은 전날 밤 발부됐어요. 성준이는 수사관들과 함께 행사장 입구 쪽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명숙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그날 아침 일찍 은행 본사로 나갔어요. 한명숙의 대출 심사 최종 결제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 최종 부적격이라는 붉은 글씨가 뜨는 걸 확인했어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서야 했어요. 도망치듯 전화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시각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장소는 바로 제가 소유한 건물이자 한명숙이 입점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건물의 대강당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예비 창업자들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헤어클럽 몽몽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환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저는 건물 관리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창업 설명회 행사장 대형 스크린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해 두셨죠? 관리소장이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틀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에서 준비한 영상 파일을 이미 넘겨둔 상태였어요. 건물 실소유주의 요청이었으니 담당자도 군말 없이 협조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어요. 관리소장은 제가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있던 분이라 유일하게 제 얼굴을 아는 분이었어요. 제 딸 민경이가 회장님이란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앞을 막았습니다. 초청장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관리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분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십니다. 비키세요. 보안 요원들이 멈칫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관리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경이가 놀란 눈빛으로 물었어요. 엄마, 회장님이란 게 무슨 소리야? 민경아, 조금만 기다려. 다 얘기해 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민경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연회장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경이가 옆에서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힘주어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무대 위에 막 올라가려던 한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눈이 저를 발견하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 세탁소집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거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무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한명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내려가. 보안 요원들 당장 저 사람 여기서 끌어내요. 사회자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마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사회자가 멈칫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무대 옆에서 말했어요. 드려요. 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담담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실소유주 박은숙입니다. 그리고 한명숙 씨, 방금 여러분께 약속하려던 지원금, 그 대출 오늘 아침 최종 부적격으로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어요. 사업설명회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민경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명숙이 앞으로 나왔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여기 건물주라고? 미친 거 아니야? 네. 당신이 세탁소 아줌마로 알고 있던 제가 바로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법인 명의로 돌려놔서 저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당신이 상견례장에서 제 딸아이 뺨을 때렸는데 그건 기억하시죠? 사업설명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옆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관리소장에게 신호를 보낸 거였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한명숙이 무단전대로 운영하던 네일숍과 두피 케어숍의 현장 사진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맹점주 피해 사례 정리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는 민경이를 협박하던 카페 녹음 파일의 녹취록이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연회장 안에 수백 명이 그 화면을 보았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한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한명숙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백 명이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들이 조금 전까지와는 달라져 있었어요. 기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의욕의 눈빛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연회장 입구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입은 채였어요. 한명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민수가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서로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머니, 대출 오늘 아침에 가맹점 상대로 불법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 제가 직접 부적격 처리했어요. 그리고 감사팀 고발도 제가 한 거예요. 한명숙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야, 너 지금 어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줄 알아? 민수가 팔을 천천히 빼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 법을 위반한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걸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말이 어떤 긴 설명보다 무거웠어요. 한명숙이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아들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내렸어요. 어머니의 눈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준이와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성준이가 한명숙 앞에 섰어요. 영장을 꺼냈습니다. 한명숙 씨, 조세 포탈 및 불법 대출, 그리고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명숙이 뒤로 물러섰어요. 뒤꿈치가 무대 끝에 걸렸습니다. 수사관이 팔을 잡았어요. 한명숙이 뿌리치려 했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렸어요. 한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수사관이 부축했어요. 한명숙의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세탁소 아줌마라고 깔보고 무시했던 이 여자가 자기가 월세를 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갑자기 후회가 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겁에 질리고 당황한 한명숙의 표정과 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겁에 질린 표정을 당당하게 내려다봤습니다. 한명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야. 창업설명회에 투자를 하려고 왔던 예비 창업자들은 잘못하면 사기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놀란 표정이었고 세탁소 아줌마였던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에 더욱더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훈이 동료 성준이가 들이닥쳤고 검찰 수사관들이 한명숙을 체포하는 순간 현실로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보다 더욱더 충격받은 건 아들 민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일 거예요. 설명회장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돌려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민경이가 무대 아래에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걸어왔어요. 엄마가 회장이라니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끌려나가는 한명숙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민경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민경아, 미안하다. 지훈이가 검사에 합격할 때쯤이었어. 우리가 모은 종잣돈을 미국 반도체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200배 이상 올랐단다. 그 돈을 네가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강남에 꼬마 빌딩을 샀고 그 건물이 재건축이 되면서 이렇게 엄마는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 사실을 나는 네가 결혼하고 나면 알려주려고 했어. 혹시라도 나 때문에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을 네가 만나면 불행해질까봐 걱정했거든. 그래서 그동안 감춰왔단다. 돈이 많아도 우리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았어. 민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나 이제 괜찮아. 민경이 어깨가 떨렸어요. 제 곁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나가는 한명숙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딸 민경이의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는 민경이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사업설명회장 밖으로 한명숙이 끌려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민경이를 안고 있었어요. 어느새 지훈이가 저희 옆으로 왔습니다. 민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누나 때문에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이렇게 훌륭한 검사가 되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난 평생 누나한테 감사하며 살 거야. 동생의 말을 듣고 민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이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 민경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직접 선택한 일이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해도 난 아무렇지 않았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부에 손을 놓고 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지훈이가 민경이의 말을 듣고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동생 지훈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했던 세월들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 민경아, 지훈아. 우리 이제 행복하자. 엄마는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야. 엄마는 진짜 부자야. 이제 제가 부자라고 말하니까 민경이와 지훈이도 웃음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사업설명회장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이 체포되고 사건이 터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강남 한복판 건물 1층에서 200평이 넘는 대형 미용실, 헤어클럽 몽몽 간판이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인부들이 간판을 떼어내자 건물 외벽에 사각형 자국이 남았어요. 오래 걸려있던 것들이 사라지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 법입니다. 그 자국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용실이 사라진 자리는 대형 빨래방으로 새롭게 임차인을 구했어요. 이제 제 건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사라지고 세탁소와 빨래방으로 그리고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세탁을 맡긴 사람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서요. 한명숙은 결국 구속 기소됐어요. 조셉 호탈, 불법 대출, 가맹점주 상대 사기, 불법 전대를 통한 횡령, 혐의가 여럿이었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죗값을 어떻게든 갚겠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가맹점주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발로 뛰겠다고 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민경이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경이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였어요. 2번째는 대학교 입학 합격 증서였습니다. 야간 대학이었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 학교에 다녀보려고. 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묻어둔 거였습니다. 봐도 모른 척 했던 거였어요. 그 웃음이 이제 제대로 피어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네가 원하는 거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가 반드시 우리 딸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저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검사일로 바쁜 지훈이와 민경이와 함께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세탁소 뒷방의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민경이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지훈이가 밥을 3그릇 떴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새로 꾸민 수선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맡긴 코트가 수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코트였습니다. 안감이 헤어지고 단추가 2개 떨어져 있었어요. 수선이 필요한 옷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제가 건물주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우리의 삶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평범하게 해왔고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건물 앞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핸드폰을 보며 걷는 젊은 사람. 저마다 자기 속도로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경이는 쌓여있는 세탁물들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옷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은숙 씨는 가난한 시절을 거저 자수성가했지만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딸 민경이의 희생으로 동생을 검사까지 만들었고 재테크로 남부럽지 않은 엄청난 재력까지 갖추었지만 여전히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에 감사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